전 세계 언론은 K방산의 성공 비결이 뛰어난 가성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실의 나머지 절반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이었죠. 미국과 유럽의 방산 재벌들이 애써 그 진실을 외면하는 사이 세계의 무기시장 지도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격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경이로운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진실을 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서 벤스라고 합니다. 한때는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 우리가 흔히 DARPA라 부르는 곳의 국장으로 일했고, 평생을 미국의 압도적인 과학기술과 그 힘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 항공우주국을 거쳐 DARPA에 합류한 이후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미국의 절대적 기술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에이젝스 프라임이었는데, 에이젝스 프라임은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흩어진 모든 동맹국의 탐지 자산과 방어 자산을 하나의 신경망처럼 묶어서 제가 앉아있는 이 DARPA의 중앙통제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인공지능 사령관이었어요.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수백 명의 천재들이 투입된 그야말로 미국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동맹국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이젝스 프라임의 최종 성능 시연이 있던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작 직전 저는 최종 참가자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일본, 호주 등 익숙한 이름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당시 언론에서 연일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K방산의 약진이라는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나 중동의 몇몇 국가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격 경쟁력이나 정치적 타협이 산물일 뿐 진짜 최첨단 기술의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그들이 말하는 K방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싶다는 오만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ADD 통제실을 화상 연결 목록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시뮬레이션 시작을 명령했습니다. 곧이어 메인 스크린에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어요. 중국의 최신형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 DF-17 수십 발이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날아와 미국의 항모 전단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었지요. 저뿐만 아니라 중국의 라이벌 닥터첸 역시 이 시뮬레이션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기도 했어요. 에이젝스 프라임은 초반에 몇몇 교란용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며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습니다. 제 입가에 잠시 안도의 미소가 번졌지만 진짜 DF-17들이 활공을 시작하며 변칙 기동에 들어가자 상황은 급변했는데 에이젝스 프라임의 정교한 예측, 알고리즘이 DF-17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류를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미국 측은 즉시 대응 매뉴얼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에이젝스 프라임의 모든 연산 능력을 총동원해 DF-17의 예상 경로를 미친 듯이 재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은 수만 개의 변수들로 번쩍였고 시스템은 거의 터져나갈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기술과 기술이 맞붙는 극한의 대결이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의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DF-17들은 유유히 방어망을 뚫고 들어와 항모 전단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길고 긴 사투 끝에 제 눈앞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은 결국 온통 붉은색 임무 실패 메시지로 뒤덮여버렸어요. 그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잠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의 심장이, 제가 만든 그 자부심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대결 끝에 처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저는 왜,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라는 의문과 혼돈에 빠져 텅 빈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실의 젊은 장교 하나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는데, 그 장교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창 하나를 가리키며 화상 연결 목록에 있던 한반도 섹터를 좀 보시라고 외쳤어요. 저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 제가 수준을 보자며 무시했던 바로 그 작은 창, 한국의 방공작전 통제소 KAMD 시스템의 화면은 유일하게 평온한 녹색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저희의 에이젝스 프라임이 그토록 버거워했던 극한의 DF-17 공격을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듯 침착하고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방어였지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것을 걸고 벌인 처절한 싸움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바로 그 순간 제가 무시했던 작은 시스템이 불가능한 임무를 너무나도 쉽게 완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이하고 경악스러운 장면에 저는 대체 저들 기술 속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비현실적인 장면에 넋을 잃고 있는 찰나, 통제실 한쪽에 켜져 있던 뉴스 모니터에 속보 알림이 떴는데, 국제과학기술 포럼에 참석한 제 라이벌 닥터 첸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한 기자가 그에게 미국의 방어 시스템에 대해 묻자 닥터 첸은 마치 저를 보란 듯이 카메라를 향해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떤 방패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낡은 생각만큼만 강한 법이라는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DF-17에 대한 완벽한 패배, KAMD의 이해할 수 없는 성공, 그리고 라이벌의 뼈아픈 굴욕감, 이 삼중의 고통이 한꺼번에 저를 덮치며 제 자부심의 세계는 그렇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의문만이 남아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제 손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시뮬레이션이 끝난 직후의 DARPA 중앙통제실은 거대한 충격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고 아무 말 없이 통제실을 빠져나와 제 개인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문을 닫고 잠그자마자 애써 눌러왔던 지적인 혼란과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어요. 제 연구실 벽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학문적 성과와 미국의 기술적 패권을 상징하는 징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빛바랜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째서 우리의 에이젝스 프라임이, 그 완벽한 논리와 무한에 가까운 자원을 투입한 시스템이 중국 신형 무기 앞에서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문. 어째서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 한국은 성공했는가? 저는 곧바로 제 연구실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그날의 로그 기록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시스템의 논리적 오류이거나 외부 변수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록은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KAMD 시스템은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그 극한의 DF-17 공격 시나리오에 노출되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 떠오른 차가운 데이터 앞에서 오랜 경험을 통한 제 모든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듯한 경악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특수한 나라입니다.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지요. 그들은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 속에서, 그것도 상대의 비대칭적 핵개발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변수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저는 그들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가 그들의 군사기술 발전의 명확한 한계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어디까지나 방어적이고 국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생존을 위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맞추는 정밀 타격 무기 개발에만 몰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조율하고 새로운 전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저희 DARPA의 전략적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늘 전시체제에 가까운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기술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예상 밖의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그들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사실 역시 제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폴란드 역시 지정학적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나라라서 그들의 선택은 거시적인 전략적 균형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전술적 판단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제 모든 분석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적 기술이 저의 전략적 시스템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닥터 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가 던진 낡은 생각이라는 말은 어쩌면 이 상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제 손으로 직접 검증하여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저의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직속 참모들을 긴급히 소집하여 이번 사태는 우리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방어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어요. 저는 DARPA 국장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측에 KAMD 시스템의 소스 코드와 모든 운용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두가 제 결정에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방 철학 전체가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보고서에 한미 양국의 방어 시스템 통합성 강화를 위한 공동 분석이라는 공식적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의도는 그들의 시스템을 우리의 슈퍼컴퓨터에 올려놓고 낱낱이 해부하여 이 비상식적인 결과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 저의 지적인 혼란과 집요한 의지가 담긴 공식 요청서가 발송되었습니다. DARPA의 슈퍼컴퓨터로 KAMD의 허점을 밝혀내려던 저의 계획은 대한민국 측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로 인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초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방어 시스템의 설계도를 남에게 내어주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외교적 무리수를 두었다는 상급자의 질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라는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지적인 미궁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철학과 전략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미국방 정보국과 중앙정보국에서 30년 넘게 동아시아의 전략 무기체계와 안보 독트린을 분석해온 살아있는 전설 로버트 해리슨 박사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조지타운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연구실은 첨단 장비 하나 없는 낡은 책 냄새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기밀 사항을 제외하고 제가 겪고 있는 지적인 혼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압도적인 자원과 기술로 만든 완벽한 방패가 특정 위협 앞에서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공한 제3의 시스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어요. 해리슨 박사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는 먼저 중국의 DF-17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인 항공모함 전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태어난 비대칭 전략의 결정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시킨 지독할 정도로 명확한 목적성을 가진 창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시선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는 저의 에이젝스 프라임이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국방 철학, 즉 압도적인 힘과 자원으로 모든 위협을 억누르려는 패권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륙에 앉아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을 조율하려는 강대국의 방패였어요. 하지만 그 방패는 자신의 안방까지 칼이 들어오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슨 박사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한국의 목표는 미국처럼 세계의 패권을 잡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기존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 즉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국가를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의 무기 체계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가성비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는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KAMD가 보여주었던 그 간결한 소스 코드, 그 지독할 정도로 효율적인 움직임. 그것은 기술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모든 것을 걷어내고 오직 적을 막는다는 단 하나의 본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생존이라는 강력함이 낳은 가장 순수하고 확실한 형태의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닥터 첸의 낡은 생각이라는 조롱에 분노했던 이유는 제 생각이 정말로 낡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거대한 충격과 함께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안보의 패러다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DARPA의 제 연구실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이나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왜 우리가 졌는가라는 분노 섞인 질문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라는 지적인 호기심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시뮬레이션 기록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실패에 분노하거나 그들의 성공에 경악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저 단순하고 무식해 보였던 KAMD의 대응 방식이 이제는 마치 수십 년 경력에 노련한 지휘관이 내리는 결정처럼 지독할 정도로 현명하고 실용적으로 보였습니다.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움직임, 불필요한 과실을 모두 걷어낸 채 오직 핵심 위협 제거라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모습, 그것은 더 이상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철학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야만 이 지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 측에 정중하게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1차 시뮬레이션 때의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학술적 교류라는 겸손한 명분을 내세웠어요. 며칠 후 화면 너머로 다시 마주한 ADD의 수석 연구원은 제 변화된 태도를 감지했는지 조금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제가 해리슨 박사에게 던졌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들의 시스템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발 철학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연구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기술적인 사양이나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대신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의 연구팀을 구성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화면 속 자신의 뒤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젊은 연구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몇 해 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으로부터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연봉과 파격적인 대우를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모든 엔지니어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연구원은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의 이유를 묻는 저에게 수석 연구원은 그 젊은이가 했던 말을 담담하게 전해주었어요. 그에게는 미국에서의 성공이라는 개인적인 꿈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을 자신이 직접 만든 방패 아래에서 안전하게 재우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을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그런 멍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DARPA의 연구원들에게 애국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의무감으로 일하고 있지요. 하지만 저희에게 위협이란 저 바다 건너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자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위협은 창문만 열면 바로 보이는 저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문제이자 당장 내일이라도 닥칠 수 있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즉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라는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으로부터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그 절박하고도 순수한 사명감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기술력에 대한 경외감이었던 제 감정은 이제 그들의 정신과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뜨거운 감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과 제가 속한 이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만 고민했을 뿐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ADD와의 화상회의가 끝나고 제 연구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화면 너머로 보았던 그들의 지친 얼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꺼지지 않던 그들의 굳건한 눈빛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제 연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최첨단 장비, 최고급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평화로운 풍경,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오랜 라이벌, 닥터 첸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목표는 오직 그를 꺾고 그가 만든 DF-17을 무력화시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싸움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와 중국은 누가 더 강한 창을 가졌는가, 누가 더 두꺼운 방패를 가졌는가를 두고 천문학적인 돈과 자원을 쏟아붓는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경쟁의 판 자체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이었어요. 저는 시뮬레이션 기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KAMD가 보여준 경이로운 움직임을 복기했어요. 그것은 저희의 에이젝스 프라임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거대한 만능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의 종류와 고도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조합하여 대응했어요. 가장 위협적인 고고도의 DF-17은 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AM이 전담하여 처리했고 그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미사일들은 이미 그 성능이 검증된 천공투가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엮어 들어가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의 방식과는 다른 지독할 정도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선택과 집중의 철학이 낳은 결과물이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엄청난 진실을 덮고 에이젝스 프라임의 실패를 적당히 무마시킨 뒤 더 많은 예산을 타내어 에이젝스 프라임 2.0 개발에 착수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경력을 보존하고 DARPA의 명성을 지키는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미국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가장 어리석은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제가 방금 깨달은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저의 상급자, 즉 국방부 장관과 백악관에 보고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동맹국보다 못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실토한 국장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도 모르지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제 모든 명예와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양심이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이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에이젝스 프라임 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초안을 지체 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 화면에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목은 미래 국방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에 대한 고찰,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변명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국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하나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원의 우위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절박함의 비대칭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어요. 보고서의 핵심은 LSAM과 천공투가 보여준 다층 복합 방어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는 두 시스템이 단순히 성능 좋은 미사일이 아니라 한정된 국방 예산 안에서 최적의 방어 효과를 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한국 특유의 전략적 사고가 낳은 산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생존이라는 절박함이 그 어떤 기술적 우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제 손을 떠나 암호화된 파일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실에 전송되었고, 보고서를 전송하는 마지막 클릭을 하던 순간 저는 제 수십 년의 경력과 명예가 함께 전송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과연 거대한 국방부와 백악관의 벽을 뚫고 그들의 생각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무거운 긴장감만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제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관실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는데 내일 아침 펜타곤 지하에 위치한 합동전략회의실로 출석하라는 짧고 건조한 한 줄짜리 명령이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제 경력의 마지막을 장식할 일종의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의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최고위 장성들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사성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보고서를 가리키며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굴종이자 미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패배주의적 망상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다른 장성들 역시 동맹국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자는 주장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저를 압박했어요. 저는 그들의 분노와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용히 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보고서에 모두 담았고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으니까요. 모두의 비난이 끝나고 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역시 처음에는 이 보고서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며칠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지난주 나토의 핵심 동맹국인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폴란드 측은 미국의 차세대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국의 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AM의 실제 운용 데이터에 대해 문의해왔다는 것이었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장관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전주에는 중동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고위급 대표단이 워싱턴이 아닌 대한민국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정보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이미 도입해서 그 성능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천공투의 추가 구매와 향후 LSAM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장관은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동안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창을 가지고 있고 누가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진짜 방패를 가졌는지를 말입니다. 장관의 마지막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그 모든 오만과 분노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를 비난하던 장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직책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장관은 제게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후속 연구를 진행하라는 무겁고도 막중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제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저의 조국 미국이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방향을 트는 역할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저의 남은 과제는 이 위대한 발견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자원을 가진 미국의 힘과 가장 극한의 환경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본 한국의 강철 같은 의지와 위대한 통찰력이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최첨단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불가능한 임무를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낸 것이 그가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작은 동맹국,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무기가 더 강하고
뛰어난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는 무엇을 위해 기술을 만드는지 그 생각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안전한 곳에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고방식과 매일매일의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아야만 하는 사고방식, 이 두 가지 생각의 대결에서 우리는 예상 밖의 결과를 목격한 셈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세상은 더 많은 돈과 자원을 가진 쪽이 이기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절실한 이유를 아는 쪽이 이기는 세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독일에서 한국으로 온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자의 길을 걷던 그는 독일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토록 강렬한 변화를 느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과 식사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은 교육 이념의 선구자인 빌헬름 폰 훔볼트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는 독일의 자부심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늘 활동적인 아이였는데요. 매일 아침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말이면 테니스 코트에서 땀을 흘리는 게 일상이었죠. 특히 수영과 자전거는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베를린의 아름다운 거리를 자전거로 누비며 다니는 것만큼 상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과 영양에도 관심이 많아졌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더 열심히 운동했어요. 더불어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는 것이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한 세계 학교 급식 시스템 연구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사실 교육학도로서 급식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식습관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어왔고 특히 유럽의 급식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유럽 급식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재료와 영양가 있는 식단은 분명 자랑할 만했지만 다양성의 부족이 늘 아쉬웠습니다. 같은 메뉴가 반복되고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화된 식단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죠.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도 급식 시스템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급식 시간은 학생들이 식사 예절을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신념은 제 연구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어요. 연구를 진행하던 중 유튜브에서 우연히 접한 일본 교육 다큐멘터리는 제 시야를 더욱 넓혀주었는데 영상 속 일본 학교에 정돈된 급식 시간과 도시락 문화, 그리고 음식을 통한 교육적 접근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급식 당번 활동을 하며 배우는 책임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음식을 소중히 하는 문화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평소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연히 접한 원피스의 동료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와 나루토의 끈기 있는 수행 과정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들이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장면들은 제게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러한 관심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는데요. 저는 베를린의 일본 문화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훔볼트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활발한 해외 교류를 지원하는 학교의 정책 덕분에 일본 학교에서 교육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언어 공부와 문화 이해, 교육 시스템 연구를 병행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과 끈기는 이 과정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고, 자전거를 타며 생각을 정리하면서 수영과 러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어 나갔어요. 독일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배운 것들과 동아시아의 교육, 철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싶어서 꾸준히 알아보던 중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독일어와 영어 그리고 일본어를 다채롭게 할 수 있었기에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도쿄 시나가와구에 위치한 명문사립학교에 보조교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 학교 중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시나가와구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며 이 학교가 외국인 교사 채용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던 그 첫날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듯 했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교정, 깔끔한 교무실, 그리고 질서정연한 복도는 마치 교과서에서 본 듯한 모습이었어요. 첫날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동료 교사들은 정중한 인사와 함께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 한 교사가 제게 건넨 명함을 양손으로 받지 않았을 때의 그 미묘한 침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순간적으로 굳어진 분위기와 다른 교사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그들의 친절함 속에는 외국인을 대하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는데 저를 보며 긴장한 듯 보이는 아이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교사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 저를 향했지만 질문을 하거나 다가오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살피며 조심스러운 첫 만남을 가진 후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급식 시간은 제게 가장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는데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돈된 식사 예절과 체계적인 배식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학생들은 순서대로 줄을 서서 급식을 받고 정해진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고 식사 전후의 인사 잔반 처리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학생들의 태도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완벽한 예절 속에서도 왠지 모를 경직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급식 시간에도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보다는 조용히 식사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약간은 무섭기까지 했어요. 분명한 건 독일의 자유로운 학교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세한 규칙들이 존재했는데 복도에서 뛰지 않기, 큰 소리로 떠들지 않기, 급식 시간에 음식을 남기지 않기 등 모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심지어 급식을 먹는 속도까지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듯 했죠. 학교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점차 색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겉으로는 무척 친절하고 협조적이었지만 모든 소통이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화된 현대사회와 달리 수많은 종이 문서와 도장 찍기가 일상이었고 교무실에서도 각자의 공간을 철저히 지키며 모든 의사소통은 쪽지나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일본에서의 생활은 매일 아침 정각에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확했어요. 그 중에서도 사토 선생님은 유독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교무실에서 우연히 들린 대화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외국인 선생님이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자꾸 나서서 걱정이네요. 라는 사토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친근하게 대해서 걱정이에요. 라는 말도 이어졌어요. 어떤 날은 회의 시간에도 의도적으로 빠른 일본어를 사용해서 일부러 저를 배제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닌 일본 특유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선을 그으며 거리를 두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가 있었는데 미국인 영어교사 미켈슨이었죠. 그녀 역시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쉬는 시간, 교무실에서 우리는 종종 서로의 고충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간 교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다른 경험이었어요. 미켈슨이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한국도 거리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죠. 여기처럼 영원히 선을 긋고 배제하진 않았어서 가끔 그립네요. 라며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서서히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의 교육 시스템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규율과 질서로 보였지만 이제는 때때로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미켈슨과 함께 도쿄 근교로 여행을 다녔는데 그러던 중 오사카 여행을 제안했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이번엔 도쿄 말고 다른 지역은 어떤지 한번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라며 물어보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었던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본의 또 다른 불편함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철도 시스템은 겉보기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지만 실제 이용은 매우 복잡했어요. 서로 다른 철도 회사들의 노선을 이용하느라 예상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죠. 미켈슨은 한국에서 1년간 교사로 일한 경험을 이야기해줄 때마다 그녀의 한국 이야기는 늘 신선했어요. 서울에서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했고 환승 할인 덕분에 비용도 합리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반면 도쿄의 지하철은 마치 미로 같았어요. 같은 이름의 역이라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환승역에서는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게다가 각 철도 회사마다 다른 승차권을 사야 했고 환승할 때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했어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외국인 교환 학생들도 자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교통정보를 찾는 일이었는데 영무원과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죠.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답답한 상황이 빈번히 나왔습니다. 미켈슨이 말하길 한국 같은 경우에 모든 안내가 영어와 함께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다고 하였고 영무원들도 기본적인 영어로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런 차이를 알게 되면서 일본의 폐쇄적인 시스템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의 복잡한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고 자연스레 한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와 보니 이런 불편함은 교육 시스템에서도 동일했어요. 모든 것이 규칙과 형식으로 가득했고 디지털화된 현대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달리 일본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지배적이었죠. 서류 작업과 도장 찍기가 일상이었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방해하는 듯 했습니다. 일본 생활의 답답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운명처럼 사랑이를 만났어요. 사랑이는 아버지의 해외 출장으로 3년째 일본에서 지내고 있는 한국 교환 학생이었죠. 일본 급식에 적응하기 힘들어 매일 도시락을 싸오는 사랑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그의 도시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줍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예상과 달리 사랑이의 영어는 유창했고 곧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교육 경험을 나누며 처음으로 일본에서 마음을 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한국인 특유의 따뜻함과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사랑이의 도시락은 늘 화려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한국식 반찬들로 가득한 도시락은 마치 작은 무지개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들 사이로 보이는 김치와 나물들은 일본의 획일화된 급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느 날은 불고기와 잡채를, 어느 날은 김밥을 준비해서 싸왔는데 각양각색의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다양한 반찬들이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는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구성하고 매일 다른 메뉴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급식 시간이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즐거운 사교의 시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이의 이야기 속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한국 교육의 장점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그리워진다는 사랑이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사랑이와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규율과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 영양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급식 문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독일의 자유로움과 일본의 체계성의 장점만을 결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학이 다가오자 사랑이는 저에게 한국 학교 견학을 추천해 주었는데요. 그녀의 모교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단기 교환 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이었는데 마침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사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견학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슴이 설레었어요. 사랑이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과 교육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배워올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서류 준비를 마치고 한국 학교 견학의 날이 밝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일본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깔끔하고 활기찬 분위기, 현대적인 시설은 물론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완벽하게 제공되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리함을 공항철도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 미켈슨이 이야기해준 것처럼 하나의 교통카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환승 할인까지 적용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도착했을 때 깔끔하고 현대적인 학교 시설에 먼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교실마다 설치된 스마트 기기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도서관과 휴게 공간,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급식 시간에 찾아왔어요. 넓은 급식실에 들어서자 풍성한 식사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일본 급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반찬들, 매일 바뀌는 메뉴, 영양사들의 세심한 관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자유롭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죠. 음식을 남기더라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급식실 한쪽에 마련된 채식 코너와 알레르기 대체식 옵션은 학생, 개개인을 배려하는 한국 급식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견학 기간 동안 영양사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구성, 전통 음식 계승, 다문화 이해를 위한 세계 음식의 날 운영 등 급식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을 알게 되었죠. 2주일간의 프로그램 동안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규율과 통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급식 시스템, 영양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식사 시간, 이것이 제가 꿈꾸던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안겨주었는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죠. 한국 학교 견학을 다녀온 후 일본 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는 더욱 도전적이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았습니다. 급식 시간에 조용한 대화를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태블릿을 활용한 수업도 시도해 보았죠. 하지만 매번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견학했던 한국 중학교에서 온 제안이었어요. 국제교류 교사로 일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계약직이지만 독일어와 영어를 가르치면서 급식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일본 동료 교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일본에서의 경험을 더 쌓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료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일본만큼 체계적이지 않을 거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이런 반응에 의문이 생겨 더 깊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PISA 성적, 교육 혁신 사례, 급식 시스템 평가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죠. 디지털 교육 환경, 급식의 질,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등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는 모습,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 이런 점들이 제가 꿈꾸는 교육의 모습과 일치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도전의 장소가 아닌 진정한 교육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급식 시스템만 보더라도 영양과 효율성, 교육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선진적인 모델이었죠. 결국 저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어 공부는 물론 한국의 교육 정책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고 매일 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며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떠나기 전날 교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한 선생님이 다가와 당신의 용기가 부럽다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그 말에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다시 밟은 한국의 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 전 견학으로 왔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익숙한 한글 간판들이 반갑게 눈에 들어왔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도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느끼던 거리감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난번 견학 때 만났던 동료 교사들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교로 오셨네요. 너무나 환한 미소와 따뜻한 포옹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환대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교무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급식 시간이 되자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어요. 선생님, 오늘은 매운 김치찌개예요. 하며 요구르트를 슬며시 건네주는 아이들. 수저 사용법부터 국물 먹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려 애쓰는 모습에서 한국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어요. 어느 날 급식 시간에 제가 독일식 도시락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도시락을 구경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먹어요? 하며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영양사 선생님께 독일 요리를 소개해드렸더니 흔쾌히 독일 한국 퓨전 급식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양사와 조리사 선생님들과 함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은 무척 즐거웠어요. 슈니첼에 김치를 곁들이고 독일식 감자 샐러드에 참기름 향을 더하는 등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맛에 호기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한국의 따뜻한 정이 만나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찾은 이 특별한 가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교육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배움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발견한 따뜻한 정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길 응원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라우디아의 여정은 단순한 교육자의 이야기가 아닌 서로 다른 문화를 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규율과 자유,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그녀가 찾은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일본의 경직된 시스템에서 한계를 느꼈던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따뜻한 정과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클라우디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